저희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시는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유네스코 ESD 프로젝트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저희 평택시 지금 화면 보이시죠?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대학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자축할 거예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들리진 않지만 일단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란 어떤 거냐면요. 글로벌 교육 의제인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것을 ESD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국적 맥락에 걸맞게 이행한 한국형 ESD 모델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저는 잊고 있었어요. 4월 달에 우리가 이 ESD 인증을 신청했는데 제가 들은 풍문으로는 30 몇 개 정도가 지원을 해서 11개가 신규로 인증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음 거 부탁드릴까요? 네, 이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획득을 하게 되면 인증서가 발급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활동 지원금이 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신청하면 교부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홍보 물품도 제공한다는데 이 제공하는 거에는 인증 현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SD 인증제 공식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나오는 주요 발간물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ESD 분야의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겠지만 그때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발표는 7월 2일인가 3일 정도에 났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6월 30일인가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공지가 안 돼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드리고 우리 이응현 교수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받고 계신 교육은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네, 거기에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된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겁니다.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강인가요? 네, 8강 우리 기존에 평택에 계시면서 평택의 SD 이행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 그 다음에 이행체계를 수립하면서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그 다음에 협치, 그 다음에 평택대학교와 이렇게 이제 협업을 통해서 오늘 강의 주제대로 이 거버넌스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평택의 SD행에서 특히나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셨던 우리 송창석 박사님 모시고 8강 수업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제가 오늘은 협동 부분이에요. 협동. 그러니까 SDG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을 이행할 때 이 SDG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든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이든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주제를 갖고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질문을 조금 한두 개 좀 드려볼게요. 핵심은 그러면 결국은 SDG 이행 체계를 평택에서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평택이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보좌관 역할을 하시면서 좀 아쉬움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서 또 좀 강화가 되어서 진행했으면 하는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네. 예. 사실 2년여간의 그 정책특보와 협치추진단장을 하면서 여러 그 거버넌스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관련 조례와 그 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고 이건 평택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주 공통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낯설기도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또 아까 흔히 이야기하면 뭔가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어떤 갈등, 그래서 단체 간에도 서로 이런 뭔가 열어놓고 소통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공공 부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무원 시스템 인사제도 이걸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 부분, 소위 이야기하는 그 관료 사회가 이렇게까지 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헌법을 개정해야 될 정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을 보장한다라는 명분으로 출발을 한 강력한 신분보장제도가 결국은 소위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철밥통그릇, 무사안일 이런 걸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이 정도가 특히 한국이 좀 심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또 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세계적인 관료 사회의 병리 현상이 공통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특히 더 심각하고 또 이러한 것이 지역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개방과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런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낯설음,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지는 거부감,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협치, 협동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아주 단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데리고 어떻게 참 일을 할까. 그래서 좀 시장님도 힘드실 것 같고 다른 자치단체 장들도 고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료 사회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새로운 억압의 굴레로 들어갈 수 있다. 이미 들어갔다.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행정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분의 어떤 개방과 협력 체제를 바꿔가는 부분 이런 것이 우리 숙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평택에서도 예외는 아니고 한 지금 이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 10년은 열심히 이러한 것들을 하면 시민사회도 좀 시민력도 커지고 성장을 하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한 10년 후를 좀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바라보면 약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평택의 공공에 계실 적에는 보다도 네. 그때보다도 조금 더 과격해졌습니다. 말씀을 조금 세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요. 편하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한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창 교수님 특히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SDG 이행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오늘 송 부장님, 송 박사님 강의 들으시고 하면서 평택에서 특히나 구체적으로 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할 수 있는 SDG 이행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혹시 있으면 한두 가지 평택에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거버넌스 제약 요인들, 협치 제약 요인들에 대해서 행정의 어떤 역할과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 행정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굿 거버넌스가 있잖아요. 이 좋은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정부와 시민사회와 그리고 기업이죠. 시장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공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 집행에서 서로가 힘을 모으는 과정이죠. 여기에는 이제 정보와 자원의 공유, 책임의 공유, 권한의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참 많았죠. 자원과 정보의 공유도 잘 안 됐고 책임과 권한의 공유도 잘 안 된 측면들도 있어요. 유엔에서는
8가지를 이제 그 좋은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참여, 합의 지향, 법적 지배,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사회적 포괄성, 반응성, 투명성,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잘 녹아 들어가고 작동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그 손창석 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협치 강의를 할 때 그 영국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이 파트너링이 잘 안 되는 제약 요소를 행정만 두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기업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다는 거죠. 행정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나 기업도 이해가 부족해요. 그리고 전문가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송창석 부장관님이 여기 평택에 오신 이유도 그런 거였고요. 네트워크 연계도 되게 많이 부족하고 또 재원도 사실은 다른 개발 분야에 비해서 이 협동하고 협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도 상당히 적고요. 중앙정치가 오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긴장과 갈등이 많고 편가리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협치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좀 없어요. 그다음에 어떤 정치 정당이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서 또 타 정당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잘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권한 책임도 약하고 지속성도 많이 약한 측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냐면 힘의 불균형이다. 또 숨겨진 의도의 문제,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무조건 이기려는 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거버넌스의 어떤 그 활동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그 송창석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력을 얼마만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것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라고 봅니다. 평택의 경우에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SDG 이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행 계획도 수립하고 지표도 만들고 목표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행정과 지속협의나 시민사회와 또 평택대학교 등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행정이 어떤 업무 분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지속협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 있는 송창석 그 박사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중요하다라고 몇 번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시장님도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고 행정도 이 지속협의나 지속이나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업무 분장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쓰는데 그 안에 이제 두 개 둔 게 있어요. 뭘 업무 분장하고 협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지속가능 발전 이행체계 구축하고 작성하고 이행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업무 분장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체계 구축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추진 로드맵 작성하는데 시장님도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나서줘야 되고 지속협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지속이만 하는 게 아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지속가능 발전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본 조례가 있는데 우리 평택은 좀 우선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 업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본계획 작성에 있어서의 어떤 업무 분장이 필요한 거죠. 지속가능발전 현황에 대한 진단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시의회도 그렇고 요 이제 지속협과 지속이도 같이 고민해야겠지만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국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지표 개발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은 걸 잡는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현실 가능한 지표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비전 목표, 이행계획 수립하는 문제, 지표 개발하는 문제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후의 문제입니다. 진단과 판류의 업무인데 지표를 만들면 뭐 하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캐비넷에 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표 관련해서 늘 진단하고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준다? 같이 해야 된다. 지속협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 보고서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한다? 지속협에게 주거나 전문가한테 몇 천만 원 던져줘서 요격시킨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속가능 발전 이행계획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네. 조례도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가능 발전 조례가 아니라 SDG 조례예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조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대적 상황과 SDG를 실질적으로 이행 실천할 수 있는 지표만이 아니라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딱 하고 3분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SDG 업무를 같이 분장하고 협동한다는 것은 공무원 교육이 돼야 돼요. 협치 교육은 하지만 SDG 공무원 교육 하십니까? 평택 씨? 듣고 계세요? 안 하십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SDG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하고 있어요. 환경 관련 부서 사람 몇 분 오셔가지고 듣고 있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고민해야 됩니다.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가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민교육은 당연한 것이고요. 전담 부서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그런 논의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책임 있는 단위에서 최소한 당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보다 좀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아마 이제 곧 구성이 되겠지만 마찬가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간에 우리 90개, 100개 정도 되는 위원회처럼 그냥 밥만 먹고 가는, 회의만 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에 대한 협력과 구체적인 협조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SD 작성해 나가는 과정, 이행해 나가는 과정, 이제 평가 과정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한 번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지고 스와트 분석한 적이 없어요. 지속가능성, 위험 요소, 성공 요소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평택시 장기 미래 발전 전략들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문제들, 목표치를 또 지표치와 목표치를 도출하는 문제, 이행계획 수립하는 문제, 집행하는 문제, 그리고 환류하는 문제들인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시장님 얘기도 나왔지만 시장님이 의지도 굉장히 크신 분이시고 하지만 조금 더 평택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최소한 2030 의제와 연동시켜서 고민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집행은 요원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도 이제 과격하게 한쪽에 또 과격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더 좀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측면이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제일 기본이나 바탕이 되는 측면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논의되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해서 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SDG의 이행과 실천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업에 정리를 해드리면 사회 영역에 대한 목표들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경제, 그 다음에 환경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오늘 송 박사님 강의는 16번, 17번과 관련된 평화, 정의, 제도, 그 다음에 파트너십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강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강의나 16번, 17번 목표와 관련되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씨, 홍정인 씨 질문이요? 오케이. 아까 강의 초반이랑 후반에 시민이 참여자적 비판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어떤 집단을 고르고 그런 집단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을 분별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양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일회용 쓰레기 버리는 문제보다 사실은 어부들의 그물이나 기업의 영향이 더 큰데 시민단체가
어떤 일부 시민단체는 기업이랑 결탁을 해서 그 기업한테 비용적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좀 약간 개인의 일회용 쓰레기 문제 같은 것만 지적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들어서 좀 들어가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단을 찾고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그냥 시민단체 같은 거를 뭐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당에 가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기존 어떤 시민단체 있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한 번은 그 이런 쪽을 잘 모르겠어서 그 어떤 교수님이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와서 그 공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길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어떤 내용 프로젝트를 하셨는지는 굉장히 많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강의를 본 저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이제 제가 이런 단체를 만들기 전에 저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워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고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했는데 막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을 분별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집단을 찾고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 드립니다. 이 위반의 제가-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 참여의 그 통로나 경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설계가 되고 개발이 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 네. 또 뭐 개발되어 있는 형태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 어떤 경로나 어떤 뭐 행동이나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저도 이제 평택에 와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평택에 왔을 때 평택 그러면 그 미군 부대 이전과 관련된 뭐 대출이 문제에서부터 쌍용차 문제 뭐 완전히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의 여러 뭐 시민단체들의 연대 활동과 여러 뭐 좀 큰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평택에 좀 내용을 시민사회단체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신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만드셔야 돼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게 크게 부담 느끼실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비영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평택에서 이제 설치가 되고,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고 아마 곧 센터가 이제 출범할 건데, 비영리 공익활동지원센터, 뭐 쉽게 얘기하면 NPO 지원센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공익활동, 뭐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를 인큐베이팅하고 처음에 필요로 하는 뭐 사무 공간서부터 뭐 이러한 것들, 교육, 연결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비영리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평택시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만든다고 하면 관변단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건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몇몇이서 그러한 그 문제와 관련돼서 동료들, 친구, 또 그 관련 교수님들 뭐 있잖아요. 그분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의제를 하고 하다 보면 조금 뭔가 좀 성숙한 그 규모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비영리 단체 그 시에 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의제에 따라서 해당 부처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그 뭐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면서 그 일단 그 단체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이제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니면 뭐 이걸 내가 가입을 해야 될지 말할지 고민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서 가입을 아마 안 받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끼리 그 해오던 아니면 이 편안한 그 상황에서 그러한 지금 질문하신 분의 그 생각을 가진 분이 들어오면 본인들의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를
겪는다 생각해서 아예 받지를 않을 겁니다. 그죠? 또 설사 들어가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방향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또 그 갈등과 그 소모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타진을 해보고 또 그 정도 이게 뜻을 같이 할 정도의 그게 그 단체다 싶으면 뭐 가입을 해서 뭐 활동을 하는 게 좋겠는데 그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 사회적 경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그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도 평택에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러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그게 뭐 NGO, NPO가 됐던 뭐 그 마을 기업 형태가 됐던 뭐 협동조합이 됐던 그거는 이제 어떠한 법인격과 어떤 사업 모델을 가져갈 건가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대학에서도 뭐 그 NGO와 관련된 뭐 이런 학문도 있고 이런 의제 분야들을 쭉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 이 시민사회가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여러의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돼서 그 안에 여러 다양한 지금 평택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각각 그 주체가 돼서 만드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근데 이 만드는 거가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측면을 비영리 공익활동 지원 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조금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이 단체를 만들고 조직하고 국내외 뭐 이런 그 사례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걸 보면서 일단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여기 또 그런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여기 이응영 교수님께서 많이 또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아까 거버넌스를 협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약간 좀 아주 목소리 높였지만 행정은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비교해 본다라면 지금 정말 엄청 많은 그 혁신을 이루었죠. 근데 시민사회는 과연 또 어떤가, NGO는 어떤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반성할 시점은 왔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사회 시민단체라고 하는 NGO라는 것이 원래는 조직으로서의 최소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민간 조직이어야 되고 비영리적이고 자율적이어야 되고 자발적이어야 되고 비종교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격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반성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송 박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원래 NGO는 비배타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회원이 되려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 일정 정도 장벽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기존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기득권을 형성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단체를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얘기해서 좀 새로운 형태의 좀 다양한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센터들 통해서 많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초심인 것 같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NGO는 또 NGO답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비영리적이고 비정치적인 어떤 관점들을 계속 비정당이라고 표현한 게 맞겠네요. 그런 관점들을 좀 더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과제일 수도 있고 우리 지속가능발전대학의 과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5회, 6회까지 오면서 사실은 이수하시고 이 수업을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졸업하시고 하신 5기, 6기 졸업생분들의 어떤 거버넌스 협력체, 뭐 포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평택의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하나씩 만드는데
이게 지속협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특히나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졸업생분들의 포럼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고 이것을 이제 실천을 할 계획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등록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포럼의 형태로 자주 뭐 회의를 한다거나 이 플랫폼 위에 많은 평택의 다양한 그룹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또 저의 과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민간의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 주도가 아닌 또 민간의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지속가능 발전대학이 좀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이제 또 좀 말씀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또 깊이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우리 박한우 전 의원님 저기 계신 거죠? 움직임이 없으셔서 예. 저는 그냥 저 사진인 줄 알았는데요. 예. 오늘은 어떻게 저기 음성으로다가 소통이 가능하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질문을 좀 하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보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끼리 그 자체 평가하는 그 평가 지표도 있고 뭐 그 과별로 뭐 팀별로 막 이렇게 열심히 네네. 평가를 해서 연말에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뭐 점수를 주는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매년. 그리고 또 그거를 전담하는 이제 또 팀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표를 만들고 그걸 또 이행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끼리 그들만의 평가를 했던 그런 것하고 우리가 또 새로 제시하는 지표하고 어떻게 잘 조화를 좀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직사회의 어떤 그 내부 평가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저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홍 박사님께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그 송 박사님께서 뭐 정책 보좌관 뭐 이런 역할로 이제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새로 오신 분을 보니까 퇴직했던 공무원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협치가 될까? 이런 좀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그 평가 지표와 관련돼서는 그거는 그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서울시 같은 데는 협치와 관련된 평가 그 항목을 배점을 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부서별로 뭐 과단위별로 협치 교육을 몇 회 했느냐. 그러니까 뭐 아니면 또 뭘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협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말 되면 그 협치 평가 점수를 그 받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또 막 급하게 막 실시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그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거는 보통 그 성과 평가팀이 있어서 늘 그 지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평택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하는 평가 지표를 평택에서 나름대로 배점만 부여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을 독려할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심사 분석 아니면 뭐 퍼트 하듯이 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월 뭐 아니면 매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앉아서 그걸 보고 듣고 이 그래프 곡선이 올라갔는지 왜 내려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늘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 정도까지의 이런 관심과 점검을 안 해놓으면 그냥 풀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창원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그러한 그 비전과 목표 체계와 내용들을 같이 민관 정보 같이 합의를 해서 만들고 그것에 대한 아주 좀 지속적인 그런 점검 체계 그걸 연 단위로 하는 거 이전에 뭔가 하고 그것을 평가에 좀 반영하는 걸로 좀 장기적으로는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정책 보좌관으로 왔지만은 저는 사실은 평택시의 협치 기반을 구축하는 미션 때문에 왔었던 겁니다. 통상 이제 자치단체장의 정책 보좌관으로서는 정무적인 것서부터 여러 그러한 공약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그거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래서 협치 추진단장을 겸해서 협치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해왔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았고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참여 예산,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MPO 비용리 공익활동 지원조례, 아니면 다른 그리고 이제 가장 아쉬웠던 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했어요. 공무원 자체적으로 이런 생각과 그 내용을 끊임없이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 이 공무원들 교육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전 공무원을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걸 못하고 사실은 2년이라고 하는 것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그걸 기반을 구축을 한 상태였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행의 문제 이런 것만 남은 상태인 것 같고 지금 후임 이런 선임과 관련돼서는 그거는 이 정책보좌관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이런 필요성 아니면 내부의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게 전직이 어떤 저도 공무원 출신이었었잖아요. 국가 공무원이지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자치단체장의 일반 공무원 채용하는 거와는 달리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내부적인 이러한 것들의 점검 부분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단체장의 임기 4년이라는 것이 너무 짧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임기 개시하는 데가 7월 1일자부터잖아요. 그러면 새로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7월쯤이면 전 시장이 편성해 놓은 예산을 일부 수정하지만은 해서 그 해는 다 가면서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한 2년 정도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참 4년 어떻게 보면 임기 4년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이 행정을 변화시키고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4년 가지고는 너무 짧은 생각이고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시민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협력 이걸 이야기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거버넌스 하면서 보면 행정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먼저 해요. 우호적인. 공무원들은 와가지고 비판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안 부르려고 해요. 쓴소리 하는 사람은 안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정권의 나팔수만 계속 우호적인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늘 시민사회는 자기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특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하고 이행하고 하는 거는 누구의 호불호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민들이 지켜내고 누가 시장이 되건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이런 걸 할 때 보면 꼭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저거 시장의 외곽 조직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럼 예를 든다고 하면 지속가능 발전 활동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또 비판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이 안 되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이렇게 보면
이 의미를 갖는 뭐 지역재단의 설립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면 꼭 정치적으로 과잉 해석을 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할까요, 국장님? 네. 먼저 우리 오늘 회강 강의를 통해서 16번과 17번에 대한 목표 이해를 도와주신 우리 송창석 박사님 감사드리고, 결국은 우리 지속가능 발전 도시 평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좋은 사고들, 문제를 인식하고 이 평택의 어떤 사회 문제를 갖다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생각,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민과 관이 협치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도시 평택을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시민사회 측면에서도, 시민 측면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고,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도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생각과 역량을 길러 나가는데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 또 안내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송창석 보좌관님과 우리 이창훈 교수님, 그리고 이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짝이 박수로 수고하셨다고. 네네. 네, 살아 계십니다. 오늘은 전 시의원님, 전 보좌관님 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번이나 말씀드려서 뭐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한국위원회 그쪽에서 우리가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았다는 거. 예, 요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동안 저희 경기 지역 사무국장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안성 지역하고 그리고 어디지? 박민혁 국장님이 여주 지역이 2년째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계속 물먹었다고 평택 축하드린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회장단도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네, 오늘 밤새서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인원 제한과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뵙는 걸로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좀 방역 해제하고 인원 제한이 좀 풀릴 줄 알고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했으나 지금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하고 우리 교수님도 별도로 이제 배고프시기 때문에 식사하는 자리를 얼른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정리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저는 이곳 전경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음소거 했어. 들려? 자, 저는 음악이 흐르면서 주변의 전경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네, 제가 말할 때는 음악 공유가 안 된다고 하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평택대학교 계장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기를 보시고 하셔야 그 화면 보면 안 되십니다. 우리 간사님 뿅. 우리 이은경 교수님. 자, 여기 계시고요.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어디냐. 화면이 이게 화면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모습을 이걸로 통해서 보거든요. 작아 보여도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평택대학교에서 협찬해 주신, 예, 기왕이면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협찬해 주시는 거고요. 제 뒤로 보시면 토론하는 장소 뒤에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뒤에 항상 비추고 있고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여기에 비추는 화면으로, 예,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창훈 교수님 어디 계셔? 교수님, 우리 이창훈 교수님 이발하셨어요. 파마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더 멋있는데. 네, 아직은 짱짱하십니다. 짱짱합니다. 네네. 네, 우리 보좌관님. 제 머리입니다, 이거. 자, 이행현 교수님 모시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자, 우리 최현준 의원님. 네, 키가 몇입니까? 181이요. 181이십니다. 총각이십니다. 남는 여자분 있으면 소개 좀. 아, 농담이었습니다. 자, 제가 말이 길어지면,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책상 모두 다 정리하고 가운데 칸막이도 제거하고, 네, 요거 다 이걸 그대로 펼쳐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 TV와, 네, 이 노트북 세대 깔린 거, 유선 랜선, 그다음에 이거는 웹캠, 이 비디오 카메라는, 네, 이거 평택대학교 소유입니다.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이 소니 비디오 카메라, 웹캠 있고, 그다음에 고프로가 어디 있죠? 저 고프로로 또 촬영하고 총 3대의, 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 철수 깨끗하게, 왜냐하면 다음날, 다다음날 이 컨버전스 홀을 또 평택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딱 저희가 치우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싹 세팅을 해드리죠. 네, 이상으로 저희 비하인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해주신, 이것도 재밌죠? 나만 재밌나?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